상해죄, 폭행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57조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에 처한다. 258조 중상해 있고 258조의 2 특수상해 있고 상해치사죄 있고 제260조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 특수폭행 있고 폭행치사성 있고 상해죄의 특례인 동시범 특례인 263조가 있죠. 자, 다시 교재로 넘어오시겠습니다. 이 상해죄, 폭행죄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요. 한번 비교해 보시죠. 상해죄는 신체의 건강을 침해하는 결과범입니다. 건강을 침해하니까 처벌 불원의 의사가 있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 아니라는 거죠. 신체의 건강을 침해하는 결과범이니까 미수범 처벌합니다. 상해 미수죄 처벌합니다. 이 침해는 수단 불문합니다. 직접, 간접, 유무형 불문합니다. 반면 폭행죄는 신체의 건재에 대한 건재, 그 모습 그대로 거기에 대한 거동범, 직접 유형력 행사범이라는 거죠. 건재, 건강보다는 좀 약한 부분이죠. 건재. 그래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 제기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처벌 안 한다는 얘기죠.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래서 건재에 대한 거동범이라서 결과범 아니죠. 침해범은 아닙니다. 미수 처벌 규정 없습니다. 폭행 미수 없습니다. 이렇게 구별하셔서 알아두시죠. 자, 상해 보시죠. 상해란 무엇이냐? 판례는 생리적 기능 훼손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생리적 기능 훼손이란 뭐냐? 신체의 정신적, 육체적, 병적 상태의 야기와 증가입니다. 병적 상태가 야기되거나 증가된 경우라는 거예요. 판례. 오랜 시간의 폭행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였음, 기절했어요. 그냥 어떤 외부 상처가 발생치 않았어도 생리적 기능의 훼손을 입어서 상해가 있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해에서 이 생리적 기능 훼손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상대적 상해 개념이죠. 상대적 상해 개념.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상해를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 특가법 위반 도주죄, 이거 상해를 전제로 하죠. 뺑소니예요. 중죄죠. 그리고 강도, 강간, 치상 등 이 경우에는 상해가 인정됨으로써 보다 중죄가 되는 거예요. 특가법 위반, 도주, 상해를 전제로 하는데 하고 강도, 강간, 치상이 붙으면, 상해가 붙으면 그 붙지 않은 것보다 법정형이 확 뛰어요. 그래서 상해 인정을 하는 게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없겠죠. 그래서 상해를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본다, 판단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대적 상해 개념이 도입된 겁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판례는 뭐라고 하느냐. 그 상처는 굳이 치료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치유, 이게 판례의 전형적인 문구예요. 자연치유되는 것이라면 상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기준에 비추어서 상해가 아니라면 특가법 위반 도주죄도 무죄가 되는 거고 치상 부분도 무죄가 되는 거죠. 중요합니다. 상대적 상해 개념은. 폭행죄 보실까요? 폭행죄의 폭행은 협의의 폭행을 의미합니다. 형법에서 폭행이나 협박의 개념은 굉장히 다양하죠.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그건 다음 페이지도 보시고 일단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만 있으면 되는 거지 직접 접촉할 것까지는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때리려고 주먹을 휙휙 휘둘러도 맞지는 않았더라도 폭행죄는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형법상 폭행과 협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폭행이 있고 협박이 있죠. 이렇게 나뉩니다. 폭행은 네 가지가 있네요. 최협의의 폭행, 협의의 폭행, 광의의 폭행, 최광의의 폭행. 점점 이렇게 갈수록 커지죠. 협박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최협의의 협박, 협의의 협박, 광의의 협박. 폭행부터 보시겠습니다. 폭행은 직접 유행령의 행사인데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 유행령의 행사, 직접 폭행이고 물건의 직접 유행력을 행사해서 사람의 신체에 미친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람의 신체에 던지는 거겠죠. 간접 폭행입니다. 가장 좁은 의미의 폭행, 최협의의 폭행은 강도 강간인데 직접 폭행, 간접 폭행 모두 포함합니다. 플러스 그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여야 합니다. 외워두셔야죠.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이것이 최협의의 폭행이고 협의의 폭행은 방금 보셨지만 직접 폭행만을 의미합니다. 간접 폭행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 폭행이라 그랬죠. 광의의 폭행 보시죠. 직접 폭행 포함되고 간접 폭행 포함됩니다. 최광의의 폭행 더 넓겠죠. 내란 소요 같은 경우에 사람, 물건 등 대상 불문합니다.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협박 보시죠. 최협의의 협박, 강도 역시 강도 강간입니다. 이것도 암기하셔야죠.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케 하거나 곤란케 할 정도여야 한다. 협의의 협박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감을 일으킬 정도여야 하고 광의의 협박은 일반인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여야 하면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강요죄나 공갈죄는 폭행에서는 광의의 폭행인데 협박에서는 협의의 협박이네요. 알아두시고 자, 이제 폭행 상해죄가 나왔으니까 보시죠. 특수상해가 있고 특수폭행이 있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상해하거나 폭행하면 특수가 붙어서 가중처벌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가 나온 참에 다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일단 그 전에 각주 140번을 보시죠. 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게 구성요건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140조 보면 흉기를 휴대하여라고 또 이제 조금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죠. 사실 이 흉기와 위험한 물건의 개념은 다릅니다. 근데 사실 형법에서는 크게 구별하진 않아요. 흉기를 휴대하여라고 구성요건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특수 절도와 특수 강도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거침입, 체포감금, 상해, 강간, 폭행, 협박, 강요, 손괴, 공무방해, 공갈, 그리고 폭처법상의 우범자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형법이고 이거는 폭처법입니다. 그럼 여기서 쟁점은 뭐겠습니까? 위험한 물건인가 그게 위험한 물건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휴대한 것인가 어디까지 휴대한 것으로 볼 것이냐 이게 두 가지가 쟁점이 되겠죠. 각주 141번 한번 보시죠. 폭처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우범자라는 규정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한다. 공용될 우려 있는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휴대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거예요. 헌재는 구폭처법상, 이건 현재 폭처법이고요. 개정되기 전 구폭처법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 이건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부분은 형법과 같은 구성요건을 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한 것이다. 따라서 형벌체계의 정당성, 균형성을 잃었다.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폭처법 7조의 우범자는 형법이 아닌 폭처법에만 규정된 범죄의 예비죄의 성격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법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알선한 사람은 처벌한다, 이렇게 된 것이죠. 참고로 폭처법, 이제 특별법 나오면 이제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특별법은 공동폭력 행위만 처벌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에 편할 것입니다. 구폭처법에 규정되어 있던 흉기, 야간, 이거 다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폭처법은 공동폭력행위 이것만 처벌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는데 편할 겁니다. 지금 현재 폭처법은 공동폭력행위다. 공동폭력행위가 있으면 현 폭처법으로 간다. 폭처법을 떠올리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인가? 휴대한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개념은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용 방법에 따른 것이니까 같은 물건이라도 사용 방법에 따라서 위험한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제조 목적을 불문하는 거예요. 최초 그 물건을 만들 때 목적을 묻지 않는 거예요. 즉 사람을 살상하기 위해서 제조된 것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상하기 위해 만든 물건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상할 수도 있다면 위험한 물건이 된다라는 거죠. 사람을 살상하기 위해서 제조된 것은 흉기예요. 자, 그 판단 기준은 뭐냐?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사회 통념에 따라 그것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휴대하여. 그러면 휴대하여의 의미는 무엇이냐? 소지뿐만, 단순히 휴대하여면 소지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소지뿐만 아니라 플러스 널리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하지만 각주 142번 단 특수 절도의 경우는 소지로 한정합니다. 이용하는 순간 강도가 되니까요. 물론 절도 강도는 흉기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다시 올라오셔서 반드시 범행 이전부터 지니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범행할 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범행과 무관히 우연히 소지했다. 당연히 여기 휴대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겠죠.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소지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인식할 필요 없죠.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휴대하여니까요. 범인은 그 휴대 당연히 인식해야 되겠죠. 피해자는 인식할 필요가 없지만 실제로 범행에 사용할 필요도 없다. 범인은 그 휴대 당연히 인식해야 된다. 자, 흉기를 가지고 주거를 침입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주거에 침입했습니다. 근데 공범 사안이에요. 뭘 묻냐? 뭘 봐야 되냐? 공범 중에 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수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기로 공모한 후 일부는 차 안에서 망보고
나머지만 건조물 안으로 들어갔다면 특수 주거 침입죄가 되느냐 여부는 직접 건조물에 들어간 자를 기준으로 그가 흉기를 휴대하였는지에 따라 결정한다. 건조물에 들어간 자가 흉기를 휴대했다면 특수 주거 침입죄 공범이 되는 것이고, 들어간 자가 아니고 망보고 있는 사람이 흉기를 갖고 있었다면 특수 주거 침입죄 안 된다라는 거죠. 흉기를 건조물 밖 차량 내에 보관하고 있었다면 특수 주거 침입죄는 무죄다. 각주 143번 보시면 이거는 구폭조법 사안, 흉기, 휴대, 주거 침입을 처벌할 때 문제가 된 사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개정됨으로써 삭제되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저 판시 논리는 여전히 형법상 특수 주거 침입죄에 적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형법상 흉기를 가지고 주거 침입했는데 공범이다. 그럼 누가 흉기를 갖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특수 주거 침입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상습, 상해, 폭행. 폭행죄는 건재를 보호법이로, 신체의 건재를 보호법이로 하고, 따라서는 아니지만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그랬죠. 반불죄라고 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상습 폭행이라면 반불죄 안 됩니다. 처벌 불원 의사 표시가 있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폭행을 반복하는 습벽에 의해 단순 폭행, 존속 폭행을 저질렀다면 단순 폭행, 존속 폭행의 각 죄별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그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 존속 폭행죄만 성립한다. 상습 존속 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상해죄와 폭행죄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